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8시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와 정부의 4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째 장기화되면서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물가 충격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2%대 하락하며 연중 저점이 무너졌고 달러 원 환율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내부 기강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새로운 한미연합작전 계획의 북핵 대응태세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한미 북핵 대응 공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가지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공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제 4차 교섭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은 제품의 재고가 쌓여서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파업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가 나가 있는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 4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집회를 마치고 다른 파업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공장 앞 천막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은 이곳을 거점 삼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의 경우 시멘트 생산 공정이 몰려있는데 파업으로 시멘트 육로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한 시멘트를 일시 저장한 후 사일로도 거의 가득 차 공장 가동 중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부터 선제 공장과 냉육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선제 제품 하루 약 7,500톤, 냉연 제품 하루 약 4,500톤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포스코는 총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열연 호판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 출입량이 지난달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인천항도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 출입량이 평상시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수출 화물이 부분적으로 터미널로 반입되고는 있지만 선박의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업계의 하루 평균 출하량도 파업 전 평균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물류 운송이 막히고 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도 결렬돼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네, 요즘 물가 올랐다는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산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보는 사람도 이걸 파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망원시장 채소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인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채소가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은 양파를 한 망에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보시면 마늘도 깐마늘 한 팩에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두 개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50알에 25,000원에까지 가격이 뛰면서 가게에서 가져다 놓고 팔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채소가게 사장님은 마늘과 양파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 지난해보다 체감하기로는 한 달 전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역대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을 보면 마늘은 54일째 상승 심각 단계가 이어져 지난해와 비교해 44.8%가 올랐고 양파는 무려 70.9%가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데다가 농산물은 당일 판매를 하지 못하면 폐품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들도 밥상 물가 부담에 장바구니 채우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가뭄 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망원시장 채소가게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07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3원 가까이 오른 리터당 2,071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값 역시 리터당 2,071원으로 어제보다 3원 넘게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지난 11일, 경유는 지난달 12일 기존 최고가를 넘겼고 이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상된 가스요금이 다음 달 또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과 일반 등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가스 사용용량 단위인 메가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오는 10월에는 특히 가스요금뿐 아니라 전기요금 구성 요소 가운데 기준 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두 공공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액을 보면 수출은 150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210억 6천여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60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과 그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의 여파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장중 기록한 연 저점도 무너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시작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5.66포인트, 1.76% 내린 2,550.21의 장을 열었는데요. 장중 한때 3% 가까이 떨어지면서 2,519.53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장중 기록한 연저점도 무너졌습니다. 현재도 2.8% 정도 떨어진 2,520대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겁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1,280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이 현지 시각 기준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입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던 연준이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기조를 이어갈 경우 하반기엔 한미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화가 더 약세를 보여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FOMC 전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개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르면 오늘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쟁점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기관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건 입법 완박이다고 반박하면서 권 원내대표도 과거 비슷한 법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발의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까지 감안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친윤 모임 출범을 놓고 내부 갈등 양상도 있었는데 일단 표면상으로는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친윤계 의원 모임 민들레가 출범을 미루기로 하면서 개파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거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연루된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징계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윤리위가 27일로 늦춰졌다면서 길게 끌 게 아니라 신속하게 마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도 징계 사유로 고려한다면 윤리위 결론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관계없이 최재형 의원이 맡은 혁신위원회를 통한 공천제도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컷오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선 압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공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민주당은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파를 대표하는 주자들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지방선거 강원지사 선거에서 진 이광재 전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을 콕 집어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3인 불출마론을 언급한 건데요. 언급된 3명 가운데 전해철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필요하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이 전 의원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당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계파 갈등과 팬덤 정치에 공개 경고를 보낼 만큼 내분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다른 주자들 반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우상호 비대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그리고 비대위원 추가 인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주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0명대까지 내려왔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500여 명 적은 3,828명입니다. 신규 환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기는 1월 17일 이후 21주 만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1,100여 명, 2주 전보다는 2,3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95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388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한다고요? 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3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를 시행하려다가 이를 4주 유예했습니다. 신종 변이 유입 등으로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와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방역 상황이 해제 기준에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는 2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F 내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재연장을 한 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 체계가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를 7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여행사의 일본 관광 예약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유여행 금지와 민간 의료보험 가입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하나투어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여행사 콜센터에 일본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투어는 일본 정부가 방일 패키지 여행을 허용한 이후에 일본 여행 관련 이 문의와 예약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들어왔던 이 예약 건수는 전주에 비해서 284%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에서 일본행 이 여행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24%로 커졌습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도 예약 건수가 100% 늘어났고 일본행 상품 비중도 20%로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의 단체 관광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10일부터 개시했습니다. 2020년 4월 이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지켜야 할 지침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는 한국 여행을 오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 다녀왔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유여행 형태의 관광 목적 입국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패키지 여행 일정에 일부 자유시간을 두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의 비자를 단체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은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는 때를 대비해서 여행 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이 식사 중에 대화도 자제해야 하며 인솔자는 이 교통수단, 동선은 물론 음식점 내 착석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행 상품 판매와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첫 입국은 이르면 열흘 뒤인 이달 말쯤, 본격적인 입국은 다음 달 초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행업자는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 아이디를 신청해야 하고 이틀 뒤에는 아이디 발급 이후에 여권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일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비자 발급에 2주 정도 걸립니다. 여행업계는 이 2년 넘게 중단됐던 무비자 체류 제도가 재개돼야 코로나19로 억제됐던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 항공권이 저렴한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크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어 콜센터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주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표 종용이 이루어진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는 13개 됐는데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산하기관은 14곳이지만 한 곳에선 사퇴 종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특정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정하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주 수사가 본격화한 지 2달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산하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는 이번 검찰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 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부터 장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권 통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내무부 시절 경찰국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현재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독립 외청으로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경찰청이 경찰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을 경찰청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선언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 행안부의 의사 결정이 아니고 독자적인 더군다나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의 이름이 아니고 경찰청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모든 의사 결정은 사실상 내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질곡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외청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된 건가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 질곡의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1961년도에 사실은 시청자들도 모르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의 중립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헌법 조항으로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경찰이 이를테면 정치권의
하병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즉 정보권을 활용해서 정치 사찰을 한다든가 예. 또는 그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선거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은 중립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이고 헌법에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제2공화국 헌법에 이 경찰에 대한 중립화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61년도에 결국 그 5.16 그 쿠데타 등으로 인해서 제3공화국에서는 이 중립화 조항이 없어지고 내무부 산하 치안국의 형태 예. 또는 그 치안본부의 형태로 예. 사실은 그 91년도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91년도에 역사적 질곡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는 입장에서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벗어나서 예. 외청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1991년도에 지금과 같은 조직의 형태로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예. 결국 요약하게 되면 중앙 집권으로 인한 즉 대통령,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그리고 전국에 걸친 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그 일사불란한 중앙 집권적 경찰권의 폐해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이 1991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구조를 지금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름만 경찰국이지 사실은 이제 치안국의 비슷한 모양으로 모든 의사 결정을 경찰국을 통해서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은 감찰권도 치안국 경찰국에서 하고 더군다나 그 인사 검증 고위 이 경찰 인사에 대한 추천도 결국은 경찰국에서 하겠다. 예산에 관한 것도 경찰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다 보니까 사실은 이 4.19 혁명의 이 나름대로의 성과도 이런 경찰 중립화의 그 모양이었는데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 질곡에서 생겼던 폐해에 대한 이제 우려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냐. 네. 지금 비공식 그 직제로 치안정책관이 이제 행안부 장관을 이렇게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 직제로 만들어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경찰국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통제를 하겠다. 결국 바꿔 얘기하게 되면 경찰에 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청으로서의 그 의사 표현, 또 정치권으로부터의 이 중립화, 뭐 이런 것보다는 통제에 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행안부 장관의 그 발언에 의하면 왜 경찰만 독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 경찰의 역사적 질곡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를테면 미세 조직처럼 세포 혈관처럼 우리나라 그 경찰 조직은 그 중앙에서부터 결국 대통령, 내무부 장관, 경찰국장, 경찰서장 또 집합출소장에까지 모세 혈관처럼 이렇게 그 일사불란한 중앙 명령적 계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조금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정치적인 왜곡의 현상, 또 인권에 대한 사찰의 모습 등으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관찰을 해왔죠. 따라서 다른 이 공무원보다 경찰의 중립성이 더 보장이 되고 요구가 되었던 탓에 이것이 헌법 조항까지 사실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찰의 중립화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 정신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는 것, 이런 방향을 설정한 데에는 결국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명목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른바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검찰의 그 수사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어 왔고 또 이른바 안보 유해 사범이라고 하는 대공 수사권 역시 내년부터는 이 경찰이 담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 권한 남용, 오남용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뭐 통제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상당 부분 동감이 가고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이 굳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그 시민에 의한 민주 통제가 더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한국 경찰의 가장 큰 현재 그 문제점은
너무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바꾸게 하면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경찰이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지원을 해주고 보강을 해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시민들이 그 경찰에게 여러 가지 신변 안전 보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찰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된 무기 사용도 못하고 제대로 된 물리력도 사용 못합니다. 왜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민사적 책임, 징계 책임, 또 형사법적 책임은 개인이 다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 시민에 대한 폐해로 지금 돌아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봤을 때는 조금 더 물리적인 또 법적인 이런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논의와 통제, 논의가 맞춰져야지 너무 많은 지금 그 통제다 보니까 경찰이 거의 지금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무력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찰의 통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통제가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 통제가 많아서 제대로 자신의 현장 판단대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이제 호소가 있는데 이 호소가 제대로 그 전달되지 않고 오직 통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그 불만 자체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크지 않나 평가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내부 반발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들도 좀 비판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정확히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권한 자체가 상당히 그 많다 보면 사실은 일정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뭐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서부터 뭐 수사권에 관한 것도 주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이것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 부족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시민단체와 또는 지금 그 인권에 대한 남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그 시민단체의 그 우려는 아니 이것은 그 어떻게 본다면 이 정권의 친화적인 경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찰국 밑으로 그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또 이번에 이제 그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면접 아닌 면접이 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것이죠. 결국은 지금과 같은 경찰국 산하의 이른바 그 변형된 형태를 만들므로써 충성을 담보하고 충성 서약을 점검하는 혹시 그런 상태의 면접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또 비평적인 그 시각도 그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일부 그 인사들은 그야말로 6개월, 1년 사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초고속 승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한 또 충성에 대한 결과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지금 그 경찰국 이른바 신설에 대한 뭐 적극적인 동의라든가 막 이러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아니 경찰 그 지금 지휘부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도대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계급이 높고 책임을 주어진 것은 경찰 전체의 의견을 표명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혹시 그 승진에 무엇인가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니냐. 이런 그 비판에서부터 더군다나 심지어 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직급을 격상하겠다라고 그 공약까지 한 뭐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관급은 고사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경찰국장식으로 격화되는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비평의 소리도 현장에서 그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또 충돌되는 지점이 있죠. 지금 그 정부에서 지방자치 경찰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했는데 지금 그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경찰국을 통한 이런 중앙 권력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지방자치 경찰의 강화하고는 또 역시 상충되는 이런 그 문제가 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그 결과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다 점검한 것인지 왜냐하면 또 일부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그 90%는 이른바 그 친검찰 인사다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거에 검찰이 경찰을 이른바 하부 기관으로 두려고 했던 그 같은 습성이 여기서 또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그 현장에서 그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그 폭넓은 뭐 종합적인 이런 그 의견과 또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과연 한국 경찰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저는 생각을
해볼 때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잘 보호해주고 예.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그 행안부의 관심이 맞춰줘야 되는데 예. 이것은 상당히 그 후순위로 물린 뭐 이런 것이 지금 좀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예. 예.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문위원들의 그런 논의 내용이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권고 사안인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안부가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건 이달 말쯤 발표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달 말에 나름대로 그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두 가지 지금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경찰국을 통한 뭐 통제, 또 다른 이제 방안은 지금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그 국가경찰위원회인데요. 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실효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런 그 통제의 모습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그 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이 7명인데 거의 평균 한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이제 임기가 남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의 철학이라든가 치안에 대한 기조하고 또 상충되는 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지난 정부에서의 경찰위원회의 대부분의 그 과거 경력을 보게 되면 사실 과거 정권에 상당히 친한 그런 그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경찰의 사실상 그 현장에서의 실효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런 그 정책들을 또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과연 지금 치안국, 경찰국의 문제 그리고 얼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로 변했는데 네. 결국은 이 문제를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줘서 치안 서비스를 높여주느냐 예. 뭐 이것에 그 귀결되는 즉 정치적 유불리와 지금 내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고 예. 좀 새로운 또 지방자치경찰의 시대도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목적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예. 차분한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앞으로 행안부 논의 내용을 좀 더 지켜보고요. 또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강대강 대결 대외 정책을 밝힌 가운데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새로운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북핵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긴밀한 북핵 대응 조율에 나섭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미국 주재 대사로 부임한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 조 대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강대강 정면 승부 대결 원칙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의 어떤 공포에서 해방돼서 더욱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강대강 전 세계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 대사는 북한 핵 위협을 가장 시급한 과제, 한국이 직면한 실질적 위협으로 꼽으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이른바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힘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새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북한 핵 미사일 대응 태세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기는 했지만 양국 군당국이 연합 자켓을 잘 업데이트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 특히 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확장 억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누리호 발사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다행히 누리호가 이송되는 시각에는 1mm의 적은 양만 내리겠고요. 발사 예정일인 모레는 하늘빛만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까지 확대해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은 28도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3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조용한 내조는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이 발단이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유례없는 배우자 리스크로 후보 아내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남편이 당선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진이 나온 것 말고는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공개 행보의 신호탄이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들며 의상과 행동 하나하나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한 달을 조금 넘긴 오늘 김건희 여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오늘의 전국대담은 이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허니 팝콘하고 갈릭 팝콘, 카라멜 팝콘, 오리지널 팝콘 이렇게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즈는 없어요? 네, 치즈는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갈릭 카라멜 드릴까요? 카라멜하고 5,000원 추가되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제1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영부인이 제2 외교를 해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 영부인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아하. 만들어서 영부인답게 활동하게 해야지. 뭐 이제 보니까 행정관 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간단히 짚어드렸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뵈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전부터 좀 뵙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봉화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 예방에 이제 오늘 오후에 나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치 참여 이후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노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과거로 생각해 보면 제주도의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진영 당파를 초월해서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된 언급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 그 당시 광주를 찾고 이어서 봉화마을을 찾았을 때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 뵙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도 만나고자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자연스럽게 오늘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여러 조언들을 듣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국민 통합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하루를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상 첫 단독 공식 일정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뭐 이제 현직 대통령 배우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현재 뭐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어떤 일정을 해온 건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공식적인 일정은 아마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게 공식 일정 같고요. 네. 예. 다만 이제 뭐 이 전직 대통령 이 여사님들을 만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큰 의미까지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켜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뭐 허위 경력 부분들 여러 가지 예. 갖가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한테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내로서 내조를 하지 어떤 공식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비판적 시각이고 예. 두 번째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후에 이부속실 폐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을 약속을 파기하는 부분들은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좀 공식 활동을 하려면 국민들 앞에 어떤 이 약속한 부분들을 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예방 차원의 부분들의 내용은 이해는 하나 예. 어떤 형식이나 태도 부분은 아직 해결될 과제가 남아 있다.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각이 아직 여론에서도 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 같거든요. 한 60% 정도는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이후에 그러면 외교나 이런 행사에도 나오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임 영부인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독자적인 뭔가 하나의 정치 행사로 바라보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권양숙 여사 등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활동한 분들을 찾아뵙고 예방해서 말씀을 듣는 건 정치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지극히 당연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이런 일들을 거치지 않으면서 찾아뵙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서 목소리를 청해 듣는 일들이 오히려 국민 통합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 선거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배우자로서 내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 아마 크게 변함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소소한 활동에 대한 모습들도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 지난 주말 대통령과 함께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을 먹는 모습들도 같이 함께 비춰졌는데요. 네.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오랜 기간 문화산업계가 침체가 돼 있었던 영화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코로나를 좀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화산업을 조금 더 부흥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참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으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적정선의 활동들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뭐 제2부속실 등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론도 좀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약속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들, 이부속실 폐지, 그다음에 본인이 봉사활동, 저는 그걸 봉사활동으로 봤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혹시나 윤석열 후보한테 해가 될까 봐 본인 스스로가 뒤에 물러나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 네.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자리로 있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좀 용서해달라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이부속실 폐지가 바로 나왔잖아요. 이건 한 문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미 여부를 가지고 뜻깊은 일을 하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 여론도 이건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기왕지사 영분이라는 행동 자체를 안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죠.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니면 허위 경력 부분도 지금 그냥 덮어놓지 않고 한번 깨끗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이부속실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뭐 영화관 가고 문화융성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미지 정치, 그다음에 약속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코 새로운 정부의 출발에서는 좋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일간지랑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네. 유기견, 뭐 반려견 관련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하는 부분들이나 유기견 부분을 인터뷰하는 부분들이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냐 비공식적인 거냐 뒤에서 활동하냐 이거는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느냐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꼭 유기견의 부분, 문화용성 부분, 그다음에 그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어떤 통합 부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조용한 내조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겉으로 대외적으로 언론에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보면은 공식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이런 걸 보통 구렁이 담 넘듯이 간다고 하는데 그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론에서 나오는 공적 활동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입장인 것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출근길 발언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향후 전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과 취지를 부 대변인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시행령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가 이 시행령을 법률과 상충되는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많이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법 위의 시행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법률이 그러니까 법률 구조가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하기가 다 힘드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정해라. 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라라는 취지가 이제 기본적인 법률의 시스템인데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이제 누리예산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게요. 본인들이 공약을 했는데 법률에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 말하자면 누리예산의 부분들을 지방교육청한테 다 예산을 분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22조 원에 대한 4대강 부분도 그랬습니다. 당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데 시행령에 제 부분을 예타 면제 부분에 넣으면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헌재에서는 이건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조금 법률가신데 이거는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행령은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헌법 75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규정 안에서 위임된 권한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법률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행령 부분들로 본인이 추진하는데 국회에서 그거를 막는 법을 조응천 의원이 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응천 의원 법안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시행령이 잘못됐다. 법률과 부딪힌다 하면은 국회가 시행령을 못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법인데 논박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입법 부분, 시행령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어떤 권한을 국회 입법부가 과도하게 그거를 난도질하고 재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상충이 되겠지만 현재 국회법이 2020년 2월에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을
법률과 상충돼서 했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그걸 검토를 하고 그걸 다시 정부에 송부해서 이게 법률이 맞다 틀리다를 알려준 다음에 정부가 그것을 판단하게끔 하는 그게 현재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이제 내용을 좀 상세히 보긴 해야겠지만 뭐 저희가 알려진 내용으로 통과가 된다면 사실 시행령이 이제 정부의 영역인데 국회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제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국회에서 입법 만능주의로 행정부,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의 범주까지 모든 걸 입법부가 소관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리한 처리 통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응천 의원의 이 발의 내용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당론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게 되는 모습을 거치게 되는 것이 자칫 지난번에 나왔던 검수완박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되고 있는 이 법안을 정부 완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17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의석에 대해서도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반대되는 목소리도 담아내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과거 임대차 3법에 대한 처리 통과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는 반대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 일방적 처리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행정부에 관련된 권한까지 입법부의 힘으로 장악하려 든다라는 일이 기정사실화됐을 때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게 되는 순간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에 대한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화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한데 첨언하신 말씀 있으시죠? 좀 첨언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법률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법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러 아까 이제 상권분립 얘기하셨는데요. 상권분립은 법률, 국회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 안에서 시행령이 운영이 돼야만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다. 시행령이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종천원의 입법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아직 본인 개인으로서 입법을 한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엄청 냈죠. 배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입법부에서 시행령, 법위의 시행령에 대해서 못하게끔 입법을 한다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결국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법이 조응천 의원의 법이 당론도 아닐 뿐더러 개인 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분의 개인 의견일 뿐이지 이게 민주당이 전체를 이걸 추진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절대 시행령은 법률과 동등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행정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입법부가 정한 국민이 말하자면 선출해서 뽑아놓은 선출기관들이 법률을 정해놓은 것들을 행정부가 본인의 행정 입법을 통해서 그 법률을 넘어서려고 하는 행위들이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시행령들이 정리해야 되는 원칙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법을 해석하는 자의적 잣대 기준을 보면 본인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도 의석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편법에 대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방식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일들을 지난 기간 민주당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보여줬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자의적 개선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통제하려 든다면 삼권 분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보면 좀 예의가 적절치 않은데요.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있죠. 근데 이건 시행령과 법률에 부딪히는 상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시행령 부분에 있어서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 특히 법치주의 강조하잖아요. 법치주의는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부가 170석 민주당 얘기하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은 국민들께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서로 협치하면서 견딜 부분은 견뎌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향후 전국에 계속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국회 원구성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원장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과거에 약속했던 일들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총선 이후 직후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갈등 말차이 일부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그냥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국민들의 싸늘한 눈높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민주당이 다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또 법사위가 단순한 체계 작구 심사의 권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마저 같은 당에서 독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폐해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여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갈등의 발단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 2년 뒤 총선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는 민주당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아예 이쯤 됐을 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상원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체계작구 심사에 대한 기능만 남겨놓도록 합의를 보든가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기존에 있었던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발휘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은 이게 전국 안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이 혼란스러우면요 책임은요 오롯이 정부 여당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를 연계를 시킨다. 그거는 좀 본인들 스스로 손해일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 잘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사위 자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의 전제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전제 자체는 법사위가 정말 상임위의 옥상홍 역할, 모든 이제 체제작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처를 관할하는 법과 어떤 장관 부처까지 다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버리는 전제 조건으로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서 법사위 한정만 달라고 하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저희도 바라는 게 오늘도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반 상임위처럼 법사위는 법사위와 관련된 이런 대법원, 검찰청 이런 부분들만 하고 다른 타 상임위에 대해서는 체제 작구만 하자. 그거를 약속한다면 우린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들이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더 이상 국회의장단에 대해서 발목 잡지 말고 의장단은 의장단대로 선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든 체제 작구 심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똑같이 기능을 한다라는 약속을 해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인가요? 그 체계작구 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을 거면 우리가 법사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작구 심사에 관한 부분들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국회 내에서의 풀어나가야 되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가 왜 국회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게 된다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건데요. 지난날 보여줬던 검수한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 통과를 보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에 따르게 된다면 최장 330일 정도의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마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안건조정위원회 기타 등등의 모든 과정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일사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한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법사위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한 논의는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게 되고 오직 여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상대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설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날 했었을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야당으로 돌아선 뒤에 그제서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조응천 의원의 법안 발의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있었던 시절에는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전반기 의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에는 이 같은 법사위의 위상에 대해서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빼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거듭 상대를 향한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약속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상화를 가져놓고 난 다음 법사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풀어가기 위한 양당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여의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순애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싶을 텐데 네. 이 부분에 있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단을 선출 안 해주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정말 법사위원장 부분일까? 아니면은 정말 이 두 여성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들의 정말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걸 늘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게 합니다. 두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요, 뭐 만취운전뿐만 아니라 또 논문 표절,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를 이제 신도시 개발 쪽에 뭐 모친을 옮겨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도저히 돌파가 안 되니까 국회의장단 발목을 잡고 그냥 시간을 끌어서 그냥 임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국회법 개정 부분들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의 법안을 가지고 자꾸 이 시행령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정쟁을 하지 마시고 마른 시내 지금 민생 부분 너무 힘듭니다. 물류 대란으로 지금 곧 멈추게 생겼잖아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정부 여당이 잘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정쟁을 하지 마시고 여당임을 좀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협치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국민 행복에 정부 여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의도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거나 교통이나 또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와 인천, 경기와 서울과 경기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또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함께 하는 어떤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런 그 논의 기구를 조속하게 취임 직후부터 만들어서 함께 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드리고 시장님들 열린 자세나 또 합리적인 그런 성품으로 봐서 아마 좋은 파트너로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으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도정을 맡게 되면서 우리 시장님과 아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 나누고 서로 함께 협조하고 또 서로 양보할 것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을 상호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고요.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김동연 당선인보다는 한참 정치 선배이지 않습니까? 잘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에 4선 서울시장이 됐죠. 김동연 당선인이 경기도에 최종 선택을 받았지만 후보 시절에 김은혜 후보가 나왔을 때도 같은 당의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와 서울, 또 서울과 인천, 서울과 충청남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통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비록 최종적인 당선이 김동연 당선인이 됐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앞서 얘기했던 민생의 문제, 또 실용과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니만큼 서울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풀어야 될 쓰레기에 관한 문제부터 교통에 관한 일들까지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일부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차기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정말 국민들,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을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해나가는 모습들 아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볼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 사람이 아무래도 양당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더 자기 정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정치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따져보면은 당대표가 됐던 것부터 시작부터 자기 정치를 했던 것이고 뭐 대선, 지선까지 치르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자기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는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난 이후에 당내에서 일부 말하는 윤핵관들과 내부에서의 권력 쟁투 부분들이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진짜 이번에 넘어야 될 큰 산인 것 같아요. 대선 때 윤핵관은 좀 약했다고 보면 지금의 윤핵관은 대선 지선을 승리한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 중에 1등 공신들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다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긴 하지만 영선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점에서 본인이 혼자 말하자면은 독불장구식으로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자기 정치라는 부분들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본인이 정치 생활에 있어서 치명상을 입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자기 정치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이준석 당대표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정진석 최근에 부의장하고 좀 부딪히는 모습에서 저는 정치가 처음에 30대 대표로 왔을 때 혁신을 주장하던 이준석 당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정진석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기성 정치인들과 똑같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뭐 정치의 속성이 그런 게 되겠지만 혁신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서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윤리위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런 입장이던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게 또 날짜가 조금 밀리긴 했더라고요. 미뤄졌다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한 것 같고 윤리위에서 나왔던 인터뷰를 보니까 날짜에 대해서 통보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정치에 대한 표현은 본인 색채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를 뽑아줬던 그 열망에 부응하겠다 정도의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게 최근에 들어서는 당내 갈등의 측면들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 견지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창기 30대 영선의 이준석을 만들었던 힘이 무엇일까?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전체를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변화의 힘들로 이준석 대표에게 모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창기 한 달 정도를 꽤 많은 호응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 지하철을 타면서 격이 없이 소통했던 젊은 정치인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연일 강대강 국면으로 좀 강하게 갔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에는 그런 측면의 장면들보단 오히려 더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임기로서 정말 자기 정치의 색깔을 보여주게 된다면 처음 이준석 대표를 만들면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렸던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복귀해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비대위 공식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른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관성으로 쭉 가면 다음 총선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까? 지금 계파가 찌들어 있는 계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뭐 민평년, 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철험회 뭐 이런 등등이 여러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파로 작용을 하는데 마치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계파 모임이거든요.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해체 명령을 해야죠. 이재명계도 마찬가지고 뭐 끼리끼리 만나는 패거리 정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을 보면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런 거침없는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뭐 새롭게 이상민 의원의 이 정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저건 당내에서 저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의 부분들, 계파의 폐해 부분들은 모든 당에서 이 정당 정치를 함에 있어서 계파 정치가 분열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체하자는 것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의 말이 틀린 바는 아니지만 현재는 비대위가 발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비대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당을 정비해 나가고 전준위를 준비하고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상민 의원의 발언들이 얼마큼 그 비대위가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이 각 의원들이 해야 될 태도들은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됩니다. 쫄딱 망했다 이런 말들은 언론에서는 받아쓰기 좋지만 과연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지금 현재는 하고 싶은 말도 조금 가리고 나의 한마디가 당에 도움이 될지 당의 지금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들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도 있고 이원호 의원도 있고 각 페이스북에다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치람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은 받아들여주고 그 장을 열어놓는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지적 그리고 말하자면 나 아니면 틀려라는 어떤 그런 태도들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안정화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저희 의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으시겠지만 그 말들을 좀 품격 있는 언어로 당을 위해서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수박이라는 말이 계파 갈등의 어떤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제 앞으로 수박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좀 중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멸감이 섞인 발언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 선거, 그 이전으로 보면 4.7 보궐선거부터 이번 지선에 이르기까지 3연패를 했던 민주당이 이제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절박함과 관계없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일, 여기서부터 결국 모든 갈등의 씨앗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정너라고 얘기했던 건 결국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는 이재명 의원이 할 것 아니냐.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를 두고 많은 설화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최종 귀결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되고 끌고 가는 그 민주당의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변화의 모습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들이 앞으로 민주당 내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룰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룰은 뭐 늘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도 시대상에 따라서 바뀌듯이 당내 정당 정치 자체도 어떤 당원의 변화와 어떤 정강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룰도 바뀝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17년, 18년도에도 이제 대의원 당원 비율이 좀 바뀌었고요. 그렇게 바뀌어 왔어요. 이번에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당원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룰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상호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따지고 보면 당원들이 저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당원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되는 어떤 경선 룰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룰이 바뀌는데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계파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향후에 어떤 당 대표로 나올 분들의 백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들을 유리하게 위한 어떤 주장들은 아마 차라리 그게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혜롭게 정말 민주당이 어떤 다음 2달 뒤에 당대표 경선에서 정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당신과 민심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의 룰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지금 전대위가 오늘 또 출범을 했더라고요. 원규백 위원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전대위에서 충분한 룰 미팅, 룰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권을 도전한다 안 한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요.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1%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적절하다가 66.1%입니다. 사실 이게 수치가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아서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한때 집권당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세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중도층들이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중도층이 이탈이라면 민주당은 더 강성 지지층들의 세력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강성 지지층들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로 귀결되게 됐을 때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고 이를 바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결국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중도층은 더 강하게 이탈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옆에서 다른 정당이지만 지켜봤을 때 남일 같지 않는 이유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 정당이 걸었던 수년의 과정들이 이러한 경로와 꽤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겨내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건 당내에 있는 당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정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말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외친들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되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더 성장하고 더 중도층으로 외연확장하면서 바꿔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들을 다른 정치인들이 내세워줘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의원의 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풀어야 될 숙제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가 어렵지만 풀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언제쯤 내게 될까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죠. 말씀한 대로 이제 당권 도전에 이재명 의원이 하는 부분들을 규정사실화하는 건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당권에 도전하는 부분은 본인의 결정이죠. 네.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고 이런 설명을 하겠죠. 나왔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당에는 어떤 또 도움이 되고 또 폐해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할 건데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향후에 그 책임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의 행로 자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비대위가 이틀, 3일이 됐습니다. 3일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정리돼서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사이 4차 교섭도 결렬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공동선언문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교섭 하루 만에 다시 만난 정부와 화물연대는 물꼬를 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이어진 4차 교섭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에 국토교통부와 화주단체, 국민의힘과 4자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공동성명 발표 자체를 반대해 뒤집혔다는 겁니다. 특히 3차와 4차 교섭 모두 합의를 앞둔 시점에 뒤집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정부 여당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개입도 요청했습니다. 화물 차주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 ILO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는데 국토부는 파업 엿새째인 어제 화물연대 조합원의 27% 수준인 5,860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으로 총 160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집계 결과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애로사항 가운데 납품 지연과 위약금 발생 등 수출 관련이 105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수입 관련은 55건으로 원자재 조달 차질과 생산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지난 10일 ILO 사무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파업 돌입 뒤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참가자들을 체포해 ILO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된 뒤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경유 가격이 또다시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현재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71.5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0.1원 비쌌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81원 올랐지만 경유는 3.55원 오르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상장 주식 1조 6,140억 원을 순매도해 5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 움직임을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1월 1조 6천억 원, 2월 2조 5천억 원, 3월 4조 8천억 원, 4월 5조 2천억 원에 이어 5달째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상장 주식은 695조 9천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6.8%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기가 남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두고 취임할 수 있게 부당 지원하거나 후임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내부 문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권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기획탐사팀입니다. 네, 이 문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의견서 제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9월 권 대표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가 운영하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권 대표 측이 불응하자 SEC가 뉴욕 지방법원에 소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때 SEC 측에서 권 대표의 소환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테라폼랩스의 행위가 미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당시 여러 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미국 애플과 같이 우량 주식과 연동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도 포함됐습니다. SEC는 이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 가운데 미국인 비율을 15%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테라폼랩스 직원 이메일을 확보해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권 대표와 테라에 관한 SEC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를 근거로 미러 프로토콜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유튜브 영상 내용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It's actually coming from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here access to U.S. equities is just almost impossible for the masses. 네, 그럼 권 대표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당시 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유료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한 적도 없다며 회사의 책임도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권 등을 이유로 당시 뉴욕지방법원의 소환 이행명령에도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이용자들 상당수가 테라폼랩스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에 대한 미국 SEC 조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국내 사법 판단에도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처럼 권 대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테라에 관한 수사는 주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법 혐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이 문제 삼은 미러 프로토콜에 상당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러 프로토콜 같은 데 제출한 서류들에 면밀히 검토하면은 현재 검찰은 테라폼랩스 측에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권 대표에게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무허가 금융상품을 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9일 유엔 진실정의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국내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였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하지만 재판을 하려면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자 할머니들은 이번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문을 두드리면서 국제사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호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죠 그랬는데도 일본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죄와 진상규명 이런 한 가지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할머니 연세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나눔 집에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영수야 죽기 전에 이 해결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9세 나는 할머니들도 있고 전부 다 90은 넘었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은 기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이거 고문방지위원회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단어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집어 지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박인데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에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며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정의당이 참여 논쟁 합니까? 노란색이라고? 자꾸 그런 저열한 언어들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같은 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이 대표. 당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비판과 조언에 대해 이런 비유로 일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조언을 했는지 악의로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언을 다 받아들이면은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전을 강하게 하라는 주문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주문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여야의 두 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유와 방식은 각자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도 쓸데없는 발언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누구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예.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예? 뭐 어떻게 해서 그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결연한 경고의 무게만큼 당의 결속을 다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갑작스런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를 만날 가능성이 큰 만큼 외출하고 계신다면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에는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행히 누리호가 이송되는 시각에는 1mm의 적은 양만 내리겠고요. 발사 예정일인 모레는 하늘빛만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까지 확대해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은 2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3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